그래서 여성의 경제력이 나와 있는 기록들을 몇 가지 이제 가져와 봤어요. 모극청의 아내는 9근에 산 집을 12근에 팔았다. 그래서 얼마를 이득을 남겼어? 3근에 이득을 남겼다. 이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이 또 노극청은 그러한 아내를 꾸짖어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 또 함유일의 아내는 도성 근처로 이사하길 계획했다. 강남에 집 사러 가는 거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획했다라고 한 게 뭐예요? 계획만 하고 못했어. 이것도 뭐냐? 함유일이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재상 지윤이라는 사람은 첩을 취할 때 색은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부자만 취했다. 이래가지고 돈만 여자만 20명을 데리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쁜 여자 필요 없어. 뭐야? 돈 많은 여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때 고려시대의 여성의 경제력은 왜냐 여성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재테크도 할 수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 논문. 또 이 당시에는 재혼이 풍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재혼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걸 원천봉쇄했어. 그게 뭐냐면 자식을 재혼한 여인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혹하게 제일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거 있었잖아요. 왜 지금도 저기 아랍 국가에 가면 그 명예살인 해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뭐 더럽혔다 해서 막 돌로 쳐 죽이잖아, 지금.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따라 죽기도 했어. 조선시대에. 완전 순장, 옛날 순장처럼 따라 죽은 여자를 높이 평가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재혼이 풍속이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왕가에서도 재혼, 서로 막 재혼하잖아요. 순비 허씨는 왕현에게 시집가 3남 4녀를 낳았는데 7을 낳고도 그가 죽은 후 왕이 충성왕이 맞아들여 순비로 봉하였다. 고려사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려 묘지명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큰딸은 최효 누구에게 시집 갔으나 그가 죽자 최효 누구가 죽자 다시 이세연에게 제가하였다. 왜 죽고 나서 이런 거 돌에 새기려면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재혼녀라는 거를 길이길이 돌에 새겨갖고 넣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혼이 풍속이었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어떤 논문에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경우는 불교는 연기설이다. 다 인연이 닿아서 된 거니까 그냥 내뜨는 거야. 사랑도 그냥 인연이 돼서 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사상. 그래갖고 무상,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또 무아.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제 흐르는 대로, 눈 맞는 대로, 막 이런,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성인이 되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그 구분,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주를 하거나, 불사도 엄청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짓거나 이런 거 다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돈도 많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사찰에다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또 불교식 화장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 그리고 또 출가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출가를 했는데 대부분 죽기 직전에.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여성의 종교적인 권위가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 무속이 크잖아요. 무속이 파워 있고 그 무속인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자녀를 생산을 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들이 여신이 많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에는 여성의 종교적인 권위가 컸습니다. 그래서 신의례를 주도했었고 여자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비는 거지. 그런 가정의 기륭화복을 이 여성의 기복신앙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성 파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신앙생활은 나 절에 가요 이러면 오케이야. 어디 나 조선시대에는 막 여자가 놔돌아다닐 수 없었는데 절에 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개경에 있는 사람이 경주에까지 경주 절에 행사 있다고 가는 것도 오케이. 여자 혼자 갈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있었다. 이것 또한 여성의 그런 자유로운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또 연애도 많이 했어.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근데 다 그 기록에 남는 연애는 누구의 연애냐 하면 미혼여와 과부의 연애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기녀들이 있었는데 기녀가 대악사라 그래갖고 260명, 이 260명의 기녀는 뭐냐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시까지 잘 지으면서 미모도 뛰어나야 돼. 우리는 못해. 이 기녀, 이게 계급은 낮았지만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 근데 이 260명에 달하는 기녀는 다 왕족을 위한 기녀가 260명이에요. 왕가를 위한. 그리고 관현방 170명은 좀 이제 있는 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시사 300명 신창관인데 경시사부터는 조금 이제 외국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하는 기녀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 초기에 막 이어지다가 원간섭기가 오잖아요. 몽골 제국이 이제 막 전 세계를 침략을 하다가 이제 몽골 간섭기가 되면서 여원 통혼 왕들이 다 원나라 공주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게 바로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근 80년, 1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원나라의 공주들이 우리나라 왕가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선왕의 부인이 개국대장 공주라고 있었는데 또 질투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조비 무고 사건이라 그래서 원래 있던 비를 무고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공녀를 또 이제 나중에 징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80년간 공식적인 기록에 80년간 50여 회 2,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수를 줄여도 너무 줄인 거야. 처음에 공녀 1,000명 보내라 이렇게 막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렬왕비가 제국대장 공주가 있었어요. 이 되게 악랄하더만 보니까 이 제국대장 공주는 어땠냐면 이 공녀를 보내라 그러니까 공녀도 다 그 왕가에 있는 사람들, 양반들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규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공신이었어. 그 홍규의 딸이 아주 아름답고 나이가 딱 13세에서 16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녀로 이제 뽑히기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홍규가 이 딸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려 절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걸 그 딸을 숨기면 공녀로 차출될 나이에 여인을 숨기면 그게 벌을 하겠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국 대장 공주가 홍규를 아주 불러다가 막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고 이 딸은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온 몸에 살갗이 남아나지 않게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아고대라는 원나라 사람에게 줘버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딸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원나라 공주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곡이 그 공녀 폐지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 상소문 우리가 옛날에 그 순환사 공부할 때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그거예요. 공녀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서 딸을 승려로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빨리 어린 나이에 그냥 아무한테나 시집을 보내가지고 꼬마 신랑 이런 것들도 많았고 딸을 낳고는 숨겼다는 거야. 딸이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몰래 결혼을 시켜버려가지고 어느 날 유부녀가 돼서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관리에게 잡혀가지고 공녀로 차출이 되면 그 집안에는 매일 통곡이 이어졌고, 또 딸이 갈 때는 어때요? 국경을 넘어갈 때는 옷을 잡아 끌면서 울고 울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우물 속에 자살을 하는 경우,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는 경우, 피눈물이 진짜 눈에서 흘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이 공녀들이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안 그렇겠어? 그 예쁜 그 처녀들이 또 여기에선 다 어느 정도 집안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가서 공인 이씨라든지 화평 김씨의 딸 달마 실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나라의 왕족의 여인들이 되어가지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몽고풍이라 그래서 몽고의 그런 관습도 왔지만, 이때 이 원나라 왕궁에 들어간 고려 여인들이 고려양이라 그래서 고려의 풍습이 또한 원나라에 또 많이 이제 퍼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보니까 이 기황후의 경우는 보니까 순제라고 해가지고 이 원나라 제일 마지막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순제는 파워 있는 집에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사랑이 있을 턱이 있나. 그런데다가 이 순제는 왕이 되기 전에 그 유배를 그 권력 암투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유배를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1년 5개월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청도인가? 거기에 오게 돼서 고려에 대한 좀 그 아릿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됐는데 부인은 뭐 10살이 많지, 우리 아버지 죽인 왼수지, 그리고 나도 유배 보낸 사람이 장인이지, 이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기황후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또 환관들이, 고려시대 환관들이 이 사이에서 공녀들을 많이 왕궁에다 바치다 보니까 기황후는 복숭아 불을 가지고 뭐 허리는 나무 허리 같은 허리, 얼굴도 엄청 예쁜데다가 교양도 있었고 담대하고 이랬대잖아요. 지혜롭고. 이 기황후를 환관이 일부러 꽂은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순제의 그 다과 시중을 드는 여인으로 보냈는데, 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고려에서 왔어요. 나 옛날에 고려 가봤다 그래가지고 대화가 되면서 이 순제의 컴플렉스도 치유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순제가 완전히 기황후에 폭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황후가 나중에, 근데 이 기황후를 그 나이 많은 진짜 왕비가 엄청 시기해가지고 철채칙으로 때렸대잖아, 기황후 막. 그런데도 꿋꿋하게 독하게 참아가지고 순제 나중에 왕후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간섭기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충렬왕비 제국 대장 공주가 모시라든지 인삼인데, 모시나 인삼, 잣 이런 거를 또 막 다 자기 원나라에 보낸다든지, 또 충혜왕비 뭐 은천옹주 임씨도 상업이 아주 상업으로 유명한 집안 딸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됐다. 또 국제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말이 간다든지, 또 이때 돼서야 일부 다처제가 이제 나오게 돼요. 원래는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였어. 그랬는데 이때 이제 원나라로 가면 이제 공녀도 많이 차출이 되니까 빨리 시집도 보내야 되고, 또 전쟁에 많은 남자들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합시다 라고 처음에 건의냈던 사람이 박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말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저놈이 박유다 이래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래서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요. 이때 이제 형사 취수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아버지의 후궁과 결혼을 한다든지, 충혜왕은 서모 새엄마랑 또 막 결혼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면서 나온 그게 바로 쌍화점이라는 시예요. 쌍화점.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엄청 야한 영화.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야한 영화. 원래 쌍화점은 만두를 쌍화라고 해가지고 쌍화점 만두집에 갔는데 이제 사절까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시 읽어보니 뭐 엄청 야하다 그래서 야한가 하고 읽어봤더니 야하지도 않더만 저 손목 잡았는데 뭐 어쨌다는 소문 날까봐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는데 너 소문 내면 안 돼 이러더니 그냥 같이 한밤 잤다 뭐 이런 거야. 그런 얘기인데 4절까지 있는데 1절은 이 쌍화점에 있는 이슬람 상인 이거, 두 번째는 절의 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물가에 갔더니 용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엔 술집에 가서 술집 주인이랑 뭐 이렇게 한밤 잤다라는 얘기. 그게 쌍화점인데 이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성리학을 이제 원나라 때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친형제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집으로 가는 거. 그런 혼례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재혼도 이제 점점 금지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왕가의 그 어떤 여인이나 결혼 풍습을 한번 알려면 천추태후를 공부하면 거기 안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재혼 얘기, 근친혼 얘기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태조 왕건이 29명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엄청 부인이 많아. 그래가지고 4대 왕이 황보씨예요. 황보씨 아들이죠. 왕욱하고 이 6번째 부인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이제 누구냐면 이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고 천추태후 동생이 있었고 이 천추태후의 오빠가 나중에 성종이 돼. 서로 이제 막 주로 사촌하고 다 결혼해. 사촌하고 결혼하고 큰아빠랑 연문이 막 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계보도가 있어요. 천추태후는 나중에 경종하고 또 결혼을 해. 이 집안 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는데 이 천추태후는 김치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외척이야. 먼 집안 친척하고 이제 김치양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정분이 나가지고 김진이라는 애를 또 낳게 돼요. 이 천추태후라는 사람은 왕건의 손녀예요. 왕건의 손녀이면서 5대 경종의 부인이야. 그리고 6대 성종의 여동생이야. 그리고 7대 목종의 어머니, 8대 현종의 이모. 그래가지고 이렇게 5대부터 4대 광종 때 태어나가지고 5대부터 8대에 이르는 고려 초기에 이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이 천추태후입니다. 그래서 이 천추태후는 경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을 낳는데 이 경종이 원래는 2명의 부인이 원래 있었어.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3번째 부인으로 이 천추태후가 들어가고 천추태후의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딸 하나를 똑같이 경종한테 또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언니하고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이 4명의 부인 중에 유일하게 이 천추태후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핵으로 들어가는데 천추태후가 18살에 경종이 죽어. 경종이 죽은 다음에는 오빠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오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종,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유교를 철저히 이제 신봉을 하면서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넌 조용히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런데 천추태후는 이 당시 고려의 풍습은 그게 아니어서 혼자 못 살아. 연애도 자유롭고 재혼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김치양이라는 사람이 외가 친척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마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유교로 하는 사람인데 부끄럽게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추태후가 오빠 부인은 새언니도 재혼 여자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성종은 유교 정책을 펴면서 연등회나 팔관회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나라를 높이 이렇게 숭상을 하면서 연호도 바꿔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교서를 올려야 된다라는 둥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란이 야 우리 땅 나눠야 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천추태후인 거예요. 천추태후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해서 세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천추태후와 가까웠던 사람이 서희야, 서희. 성동하고 같이 있던 유교자들은 야 그냥 땅 주고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땅인데 해갖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가지고 그 강동 육주를 오히려 뺏어오는 쪽이 천추태후 쪽이었어. 우리가 그동안은 솔직히 천추태후를 되게 간통하고 말이야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런 복잡한 여자다 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천추태후에 대해서 우리 자주적인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천추태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오빠도 38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천추태후의 아들이 임금이 됐어. 근데 그때 나이가 18이면 지금으로 완전 성인이에요.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센 거지 파워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정치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천추전에서 계시는 황제의 어머니 해서 천추태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황제국 고려를 천명을 하고 다시 연등회와 팔관회 금지됐던 연등회 팔관회를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이 거란을 막기 위해서 성도 쌓고 이래서 나중에 이 천추태후가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고요. 거란이나 외래와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종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랑하던 김치양과 애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조금 이제 천추태후가 맛이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이 목종을 폐하고 김치양과의 아들을 올리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다가 현종은 바로 그 여동생 경종의 4번째 부인으로 간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모야 자기가. 그런데 이 현종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약을 보내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머리를 깎여갖고 절에다 보내. 절에다 보내는데 그 절에 계시는 진관 스님이 어린 현종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에서 뭐 음식이 오잖아요. 그럼 안 먹이고 새한테 줘. 그럼 새가 먹고 죽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리고 또 이 성리학자들, 성종을 했던 유교를 받다던 이런 사람들이 또 이 현종을 감싸고 돌면서 나중에 현종이 왕위에 결국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관 스님을 나중에 이제 현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지켜줬던 진관 스님을 기억하면서 만든 절이 진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은평구에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현종이 다시 임금이 돼요. 그러면서 이 목종하고 천추태후는 이제 말 한 필에 둘이 이제 쓸쓸하게 권력의 뒤안길에 서서 이제 류배를 떠나는 거죠. 도망가는 도중에 목종은 그 사약을 받고 죽어요. 죽고 천추태후는 혼자 21년을 살던가 그래갖고 66세에 고향 황주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추태후의 삶을 보면 여성의 파워, 그 다음에 근친혼, 사랑, 자유, 연애, 재혼 이런 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불교와 유교 그리고 서희까지 거란과의 관계까지 나오는 인물이 천추태후이기 때문에 이게 2009년인가 드라마로 채시라가 천추태후 너무 이게 뭐가 많이 붙어가지고 과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폭망했어. 이게 떴어야 되는데 근데 기왕후 드라마는 하지원이 해갖고 기왕후 드라마는 뜨는 바람에 오히려 이 기왕후가 너무 높이 평가돼 버리고 말이지 천추태후는 드라마와 함께 좀 폭망했는데 어쨌든 이 천추태후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고려와 조선이 여성의 삶이 어땠냐 하면 고려는 일부 일처제, 그런데 조선은 일부 다처제. 재산 상속은 고려는 자녀 균등 분배였지만 조선은 적장자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땅이 막 황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자녀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재산도 솔직히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놈한테만 몰아주는 거야. 누구? 적장자. 그리고 유교가 왔기 때문에 제사를 이제 불교 절에서 안 지내. 그러니까 내 제사를 지내줄 아들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빵을 하면서 나오는 전래 동화가 뭐야? 흥부 놀부. 놀부한테만 다 몰빵해 주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선호사상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적에 기재할 때는 고려는 출생순. 그래서 여자도 호주가 가능했는데 조선은 무조건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딸, 외손도 지낼 수 있었고 여기는 조선은 오직 남자만 지낼 수 있으니까 남자 못 나면 어떻게? 양자로
드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는 고려시대에는 비교적 쉽게 다 재혼 다 했다. 풍속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제가시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아예 못 치는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경제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동등하게 주도를 했지만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조선은 남자가 다 휘둘러서 이 파워가 경제권이 남자한테 있으니까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뒤집었다며요. 이렇게 앉아서 제 딸이 이러면 제 딸이 갖다 주고 말이야.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밥상이 이게 뭐야 확 뒤집고 이게 가능했던 게 뭐예요? 이제 열받으면 경제권 있으면 갈라서면 되잖아. 근데 뭐야?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너무 길었어. 그리고 제가 호주제가 도대체 언제 폐기됐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2005년에 돼서야. 호주라는 거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을 정리하는 게 호적 제도예요. 일제강점기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누가 될 수 있었냐? 아버지, 남편, 아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삼종지도. 태어나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 결혼하고는 남편에게 복종.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뭐야? 아들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북의 혈통법이 언제까지 있어서 세상에 2005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의 순서를 보면 이 파워를 알 수 있어. 제일 가장, 그 다음이 아들, 그 다음에 결혼하는 딸, 그 다음에 아내, 어머니, 며느리 제일 힘없는 핫바리가 며느리였던 거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고, 이때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재혼을 하면 아들의 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호주에 그대로 아빠가 남아있기 때문에 딱 이거 호적 등본만 떼어보면 얘 재혼한 집 애구나 이게 표시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없앤 게 이제 최진실법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그것 띄면 나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나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편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뀌어? 2005년에야 호주제가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 상속법은 1990년이 돼서야 자녀는 성별 구분 없이가 언제 나와? 고려 때 나오다가 조선 때 없어졌다가 이제 1990년에 나와서 상속분의 1을 배우자는 상속분의 1.5를 받는다가 1990년에서야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생각하다 보니 아무리 경제라든지 이런 꼭 제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구박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인권을 뜬금없이 검색을 해봤어. 세계 인권선언 봤더니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2조에 나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여기에 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런 선언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 그럼 과연 고려 때 그리고 조선 중반까지도 그랬다는데 왜 조선 후반에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국난을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 전가라든지 뭔가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가장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피해를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다 처하게 되잖아요.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들이나 가장 없는 사람, 이러한 차별들이 있는 인종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또 좋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대에 더 우리가 우리의 인권도 지키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걸 보면서 그 시대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 여성으로서 정말 조선시대에는 남편 죽으면 따라 죽고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시대에는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권까지 탄압해 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